안녕하세요. 책 인!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체크인 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저는 BC에전시 대표이자 컬럼니스트 홍순철입니다. 파주 북소리 축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큰 사랑을 해주셔서 잘 끝났고요. 저희가 끝나면서 이대로 우리 끝나야 되나? 라고 항의를 좀 했습니다. 뭔가 좀 스페셜한 게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그 자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항상 제 옆에서 든든한 파트너로 활약을 해주셨던 우리 장동석 선생님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페셜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오늘 정말 이 저희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분이 한 번 또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한겨레신문의 최윤아 기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에서 출판을 맡고 있는 최윤아 기자입니다. 네, 참 이러니까 뭔가 완성도가 좀 딱 있어 보여요. 예. 벌써 이 진용으로 끝나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크크크도 우리가 할 때는 좀 되게 칙칙했는데. 그렇죠. 자연스러웠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희가 체크인 통해서 총 6권의 신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0년 한 해 정말 다사다난이란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출판계를 총 결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한 해였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도 어떻게 전개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출판계가 참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장동석 선생님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어쨌든 이 시국에 출판사로서는 책을 계속 출간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악전고투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는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들리는 소식은 꽤나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한 해이기도 했죠. 뭐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누구나 다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리라 그런 생각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최 기자님은 올 한 해 어떻게 더더욱 바쁘셨죠? 저는 올해 사실 출판 기자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한 주에 한 120권에서 130권 정도 되는 책들, 신간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하면서 되게 출판 시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근데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교보문고 같은 판매량을 보면 7.3%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독자분들이 책과의 거리는 좀 좁히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좀 뿌듯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페달을 열심히 굴리면 어쨌든 자전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조금씩 페달을 앞으로 굴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가 3명이 모여서 올 한 해를 결산할 만한 키워드를 꼽아보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10개를 꼽았어요. 그죠? 그렇죠. 예. 5개를 저희가 먼저 일부에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최 기자님 5개의 키워드를 한번 먼저 쭉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올해 그 도서정가제 뜨거웠죠. 그 도서정가제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가을부터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그냥 현행 유지하는 걸로 그렇죠. 조금의 이제 변화는 있지만 어쨌든 현행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죠. 네, 아주 미세 조정만 있었고요. 현행 유지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 강막실 사계절 출판사 대표님께서 정부 포상하는 자리에서 도서정가제라고 탁 프린트된 맞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나갔거든요. 예. 그게 이 도서정가제라는 제도에 대한 출판인들의 어떤 지지와 염원을 그대로 보여준 한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도서전까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장동 선생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에게 도서정가제가 왜 중요한가 지난 몇 년 동안 출판계가 잘 설득 못했다. 그런 결과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네. 생각은 들고요. 뭐 21만 명 정도가 청원에 동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도서정가제법이 생길 때 이제 그런 이유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출판계가 책이
출판의 본래 목적이 다양성의 확보,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이 출간이 되고 당신들의 구미에 맞는 혹은 취향에 맞는 책들이 더 많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그때 저희가 얘기했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그때 그러니까요. 떠들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도서정가제가 왜 필요한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출판계가 온몸으로 잘 보여주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출판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셨어요.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독자들에게 조금 더 유의미한 그런 결과물들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론가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이 문제를요 독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출판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최 기자님은 독자의 입장이 물론 저자이시기도 하지만 독자의 입장이 됐을 때 왜 유독 책만 할인해서 못 팔게 해?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근데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죄송한데. 깊숙이 들어오셨어요 이미 이 업계에. 정말.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문제 제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책, 그리고 웹툰, 웹소설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책만 보호해?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앞으로 이제 출판계가 정말 논의해야 될 중요한 도서정가제 관련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 전자책 관련, 뭐 오디오북 관련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도서정가제 안에 범주 안에 넣을 것이냐, 예외할 것이냐 이게 지금 사실 상당히 뜨거운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거 잘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도서정가제라고 하는 게 일몰법입니다. 이게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재개정하게 돼 있고요. 올해 그냥 잘 넘어갔어요. 맞아요. 또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3년 또 지날 때쯤 또 되면 옵니다.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란들이 있게 될 텐데 네. 사실 아까 우리 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독자들에게 출판기가 설득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왜 책은 우리가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왜 책은 우리가 정가를 주고 사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출판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많은 분들이 좀 노력해서 알리고 3년 뒤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맞아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를테면 1인 출판사들이 물론 100개가 1인 출판사가 생겼으면 90개 이상이 문을 닫는 혹은 개점 휴업 상태인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1인 출판사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독립 출판사들이 생겨나면서 출판의 본래 목적인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 그 역할들을 나름 해왔거든요. 지난 3년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런 도전들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3년 후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정가제법이 새롭게 개정돼야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유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최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책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네. 책을 읽는 독서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구독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정말 도서정가제의 이 범주 안에서 논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또 부분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또 닥쳐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1년 정도로 이제 논의를 거의 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 기간도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꾸준히 3년 앞으로 이제 오니까 텀을 두고 이 웹툰계와 웹소설계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좀 포괄할 수 있는 법이 다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도서정가제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봤고요. 정말로 뜨거운 올 한 해 이슈였지만 어쨌든 출판계의 바람대로 잘 현행 유지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꼽은 키워드가 리커버입니다. 리커버 좋아하시죠? 장 선생님 개인적으로. 리커버 사랑해야죠, 이 책들. 모으는 재미가 있으시죠? 네. 그럼요. 어쨌든 옛날 판들을 가지고 있는 책들은 타이포라든가 편집의 방식들이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변형되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 책 제가 그 위대한 개츠비를 한 6권쯤 집에 갖고 있는데 이게 이사하셨죠 참. 이사하신다고 했는데. 이사는 하면서 네.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가 모아봤어요. 그때 아들 방에서도 2권이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데 새로운 책을 사는 즐거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리커버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새 책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운 거죠.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소장의 가치도 있고 또 한정판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리커버들 좋아하는 독자들은 리커버만 사시는 독자도 제 주변에 있어요. 네. 제 후배 중에 네. 처음에 나올 땐 책을 안 사더니 무슨 리커버가 리커버 탐이 나오니까 난다. 그것만 사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그거 사니? 그랬더니 모으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렇게 꽂아놓으면 폼난데 뭐 이런 이제 독자들의 심리도 또 만족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장르가 됐죠 이제는 예. 리커버가.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출판 시장에서 리커버가 유행한 지 한 5년쯤 그렇죠. 된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고전 문학을 뭔가 좀 새롭게 표지를 좀 가리해서 독자들에게 고전을 읽는 재미를 선사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또 사 모으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정판 마케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 한 해 들어서 리커버가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리커버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판계 내부에서도 약간의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최 기자님 그런 의견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듣기도 했고 출판 기자로서 겪기도 하는데요. 리커버가 돼서 나온 책도 이제 기자들한테 신간처럼 보내지는데 저희가 자칫하면 그게 리커버인지 모르고 넘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아찔하거든요. 오버를 쓰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그럴 때 약간 좀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표지만 바뀐 것일 뿐 컨텐츠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 작품을 내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그 책의 퀄리티 면에서 컨텐츠 면에서 과연 향상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사실 있기는 하죠. 네, 이게 항상 어떤 사건이든 어떠한 이슈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공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커버가 분명히 출판 시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장 선생님은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게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려먹기잖아요. 일종의 죄송합니다. 적나라한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컨텐츠는 그대로인데 표지가리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저는 그렇다면 이 기회에 개정판을 내면서 리커버를 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자면 내용을 좀 더 보충하고 뭐 번역서라면 번역의 문제를 좀 바로 잡는다던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리커버를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친절한 리커버가 네. 나왔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리커버가 그래요. 보면 예쁘거든요. 맞아요. 구매하고 싶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 또 그만큼 공을 들여서 만들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러니까 출판 시장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홍보, 특히 온라인에서는 마케팅, 그렇죠. 노출 경쟁 이거 해야 맞아요. 되는데 리커버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서점 입장에서는 리커버를 열심히 홍보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잘 나가는 책이고 그 책 그렇죠. 열심히 홍보하면 매출이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신간내나 작은 출판사들은 사실 리커버를 낼 수도 없을 뿐더러 맞아요. 홍보나 이런 어떤 노출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균형은 어떻게 우리가 참 잘 유지하며 갈 것이냐. 대부분 리커버내는 출판사들이 좀 이제 대형 출판사들이라던가 그쵸. 좋은 구간을 갖고 있는 데들이기 때문에 그런 책을 다시 리커버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새롭게 기획된 작은 출판사들의 신간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표지만 바뀐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리커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조금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꼽은 키워드가요. 자본주의 샤머니즘이라고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이 얘기하기 조금 저는 곤란해요. 그러시기 곤란한 때문에 얘기는 제가 최 기자님한테 넘길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또 저널리스트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그 올해 4대 온라인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책 뭔지 아시죠?
잘 모릅니다. 이렇게 그럼- 피해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더 해빙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표지도 너무 예쁘고 그런데 이 책이 제가 또 안 읽은 책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꼼꼼히 좀 읽어봤거든요. 근데 왜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주술적이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돈이 나한테 딸려온다,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어떤 선풍적인 유행을 마냥 칭찬할 수만은 없는 거죠. 보면은 실제로 그 책에 보면은 뭐 거기 보면은 이서윤이라는 구루 20대 구루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구루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나타나니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우상화된 어떤 문장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살짝 낯설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그 현상의 이면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스트셀러는 시대상을 분명히 반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 한 해 더 해빙이라고 하는 책이 뭐 거의 모든 서점이 1위로 꼽을 만큼 네, 많이 맞아요. 팔렸다라는 예. 이야기는 우리 시대가 어찌 보면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또 기대고 맞아요. 싶어 한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잠시나마 맞아요. 위안을 맞아요. 얻는 위안도 거죠. 있지만 희망을 줘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간절히 바라면 감정 아, 좋게 그럼요. 가지면 맞아요. 희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성으로 하면은 절망밖에 없는 사회인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힘을 빌려서 희망이라도 조금 간절히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하는 생각도 좀 이게 듭니다. 론다번의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도 사실은 그렇죠. 이런 비슷한 말씀하신 것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원하면 이루어지고 또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어요. 이런 류의 책들이 사실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이유는 대한민국 독자들의 욕망, 관심 이런 것들이 돈에 가 있고 부자에 가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그런 생각들을 많이 맞아요. 하고 계시다는 생각. 그렇죠. 근거 없는 희망을 더 바라게 되죠. 예. 네. 삶이 팍팍하니까 여기라도 기대 보는 거죠. IMF 이후에 사실은 뭐 이를테면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같은 책도 이것 때문에 부자 된 사람은 그 저자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근거 없는 희망들을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셔머니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책은 끊임없이 나올 거라는 거. 앞으로도 그렇다면 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옥석을 고를 것인가.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네 번째로 꼽은 키워드가 신인 작가, 네, 직업 에세이 열풍입니다. 맞습니다. 딱 떠오르는 책 혹시 있으세요? 있죠. 저 완전 많은데 다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다 하시죠. 저는 이런 목소리들이 정말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네. 보통은 이제 글이라는 표현 수단을 가진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권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가진 사람들만의 목소리만이 커지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목소리, 마이크를 쥐지 못했던 분들이 직접 이제 자신의 서사를 씀으로써 이분들 목소리가 이렇게 탁탁 알려지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권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양보호사가 쓴 에세이가 있습니다. 예. 돌봄이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중입니다. 라는 책인데 보통 이제 근데 직업 에세이 같은 경우는 약간 문장이 약간 아쉽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은 등단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장력도 매우 좋습니다. 보고 나면 정말 글쓴이 정말 귀하다 이런 얘기가 완전 바로 나오게 되는 그런 책이고요. 또 하나는 그 콜센터 상담원 주은 씨라는 게 있어요. 주은 씨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콜센터에서 엄청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네. 이런 어떤 열풍, 신인 작가 열풍이 생겨난 어떤 이유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글쓰기가 보편화된 시대, 이를테면 창구가 많아졌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인터넷이 이제 서서히 보급되면서 블로그가 생기고 블로그 이후에 뭐 페이스북으로 갔다가 트위터도 갔고 근데 그런 거 외에도 이제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글 쓰는 통로가 확보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 쓰고 어떤 사람은 블로그에 계속 쓰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끈질기게 혹은 규칙적으로 글을 쓴다라는 거죠. 그게 독자들에게, 저만 해도 페이스북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매일 한 권의 책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 이틀 하고 말았거든요. 야, 이틀 좀 3일도 심했네. 네. 작심삼일도 어려워. 요즘 작심삼일도 잘 안 돼요. 어쨌든 이분들은 본인의 목표가 있건 책을 내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일상을 끊임없이 기록한다는 점, 맞아요. 꾸준하게 기록한다는 점. 그러니까 글쓰기가 보편화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책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이죠. 예. 직업 에세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신인 작가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성 작가들이 신간들을 좀 출간하셨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책들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문학 쪽에서도 새로운 신인 작가들의 등장이 되게 돋보였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4가지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도서정가제, 리커버, 자본주의 샤머니즘, 그리고 신인 작가와 직업 에세이까지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다뤄볼 또 한 가지 주제는 구름빵 사태입니다. 조금 어두운 주제이긴 한데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 저작권 문제라던가 매절 계약의 문제라던가 작가들의 어떤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첨예하게 드러냈던 그런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최 기자님 혹시 이 관련 기사를 좀 쓰셨는지요? 네, 좀 썼는데 그 유퀴즈라고 TVN에서 하는 그 예능 맞아요. 프로그램에 저도 백희나 봤어요. 작가님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동화 작가라고 해서 이제 나오셨는데 거기서 이 얘기를 거론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간추리면 신인 작가일 때 계약을 맺을 때 저작권을 아예 다 양도해버리는, 포괄적으로 양도해버리는 계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저작물을 통해서 뮤지컬, 애니메이션, 2차, 3차 저작물이 막 나오게 되면서 출판사는 상당한 수익을 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희나 작가님께는 이렇게 그 벌어들인 수익만큼 전달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네티즌 분들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엄청나게 공분이 일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결국에는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백희나 작가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더 이 논란이 사실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그 논란이 있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인가 그 출판사 대표님이 네.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네. 마케팅은 우리가 다 했고 이름 없는 신인 작가를 이렇게 키워준 건 우리인데 우리 공은 하나도 얘기를 안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계속해서 이 논란이 이제 불거졌죠. 네. 끊이지 않고. 사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쭉 사태? 사태를 쭉 한번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쪽의 입장이 좀 아직도 되게 첨예합니다. 네. 작가 입장에서는 나는 내 저작권을 도둑 맞았다라는 표현까지 그렇죠. 쓰고 있는 상황이고 출판사는 이건 저작권 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이었다. 우리가 모든 아이디어를 다 내고 작가를 섭외해서 그분에게 이걸 의뢰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팽팽하게 이게 법원에서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을 했고 결국은 법원은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들어줬죠. 사실 이 문제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출판계에서 매절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작권 관련해서 사실은 이슈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태가 출판계에 상당히 커다란 또 하나의 숙제를 던져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맞습니다. 사실 선생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법원 판결처럼 출판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보자면 인식의 문제에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용역이냐 아니면 저작권 계약이냐 그렇죠. 이것에 대한 인식에 지금 접점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또 마케팅을 충분히 우리가 다 전적으로 했고 저자 뭐 이렇게 작가가 한 부분들만 너무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다. 사실은 그것도 인식의 차이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홍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과연 저작물의 1차 저작권 계약부터 2, 3차 저작권의 계약에 이르기까지 출판사들이 혹은 출판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여지껏 좀 생각해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반면에 출판사 좀 이야기를 편을 좀 들어서 하자고 해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양비론 같이 돼가지고 약간 지금 줄타기 하는 듯한 느낌인데 어쨌든 출판사 편을 좀 들어서 이야기해보자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된 거잖아요. 초기부터.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이 근 한 7, 8년 이상 유지가 되어 왔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러다가 이제 뻥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고 터지다 보니까 이렇게 더 평행선을 달리게 된 건데 결국은 출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할 필요성이 있겠다. 맞아요. 그런 계약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저자 입장에서는 계약에 있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여유 있는 계약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 계약에 있어서 좀 더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이런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약간 여론의 힘을 잇고 혹은 출판계의 힘을 업어서 이런 대립관계로 가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너무 손해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으로 이렇게 심한 불균형, 그러니까 출판사와 작가의 심한 불균형이 있을 때는 추가 보상 청구권이라는 거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제도적인 좀 정비가 이루어져서 뭔가 후려치기 당하지 않는 작가들이 그리고 출판사도 좀 과도하게 욕먹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연예계에서 뭐 노예계약 뭐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사실 최근 들어 또 하나의 어떤 움직임 가운데 하나가 요즘 이제 글 쓰는 작가들도 소속사에 지금 이제 들어가는 맞습니다. 작가들이 있습니다. 김영하 네네네. 작가라든가 이런 작가들이 근데 그 이야기는 본인들의 이제 권리를 조금 더 강하게 주장을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뭔가 좀 을의 입장이 되지 않겠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사실 문학상 논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이슈를 다루게 될 텐데 그만큼 이제 작가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내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2020년 출판계 지금 총 정리하고 있는데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